뭐야? 저 사람 누구야? 학교 들어오면서 담배를 뻑뻑 피우네. 나다. 조용히 좀 해봐. 팔에 적어. 문신 봤어? 용이 그냥 막 꿈틀거리는 게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서연이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자 학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함께 소문이 수근수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둘. 고개를 돌려 그녀를 훔쳐보았다. 아, 끊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영 글렀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척 물고 검은 재킷 안쪽에서 라이터를 꺼냈 치직. 불꽃이 튀고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새벽 5시. 윤서연의 휴대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렸다. 반지하 방 안은 여전히 축축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32살이 된 지금도 잠에서 깨는 순간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 상태였다.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온몸에 문신처럼 배어있는 탓이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다. 왼쪽 턱 아래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자국이 보였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듬었다. 10년 전, 칼에 베인 상처였다. 그때의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서늘한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서연은 옷장에서 택배 물류센터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상의, 그리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 노동자였다. 그 누구도 이 여자가 한때 조직에서 칼잡이로 불렸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리라.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 한 잔과 인스턴트 커피를 준비했다. 민준이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남동생은 늘 잠꾸러기였다.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스르륵 열었다. 물류센터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때부터 민준과 단둘이 악착같이 살아왔다.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도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서연아, 이제 사람 손잡고 살아라. 칼은 내려놓고. 물류센터에 도착한 서연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셨어요. 서연 씨네.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서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기서 서연은 그저 성실하고 말없는 직원일 뿐이었다.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번쩍번쩍 옮기고 주소를 확인하고 배송 준비를 하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동료들은 서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식사했지만 서연은 늘 혼자였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다. 너무 가까워지면 과거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서연은 담배 한 갑을 멍하니 바라봤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담뱃갑은 이미 반 정도 비어 있었다. 서연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물고만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불쑥 일어날 때마다 서연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던 시절, 누군가를 때려 눕혀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미친 때가 있었다. 담배는 그런 충동을 억누르는 유일한 도구였다. 피우지 않고 그저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끓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곤 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작게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언제나 자신보다 누나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다. 집 근처 마트에서 라면과 계란,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총각김치를 샀다.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 준비. 서연은 이런 일상이 미치도록 소중했다. 아무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평온한 시간들이. 반지하 집에 도착한 서연은 현관문을 열며 외쳤다. 민준아, 누나 왔다. 안에서 민준의 대답이 들려왔다. 누나, 고생 많았어. 서연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고소하게 면이 익어가는 냄새, 그리고 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더 소중한 일상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 그래.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 폭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말이다.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 서랍을 열어 담뱃갑을 꺼내려다가 흠칫 멈췄다. 대신 서랍을 다시 닫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 그래. 이젠 사람 손잡고 살자.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삶이란 건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 서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 민준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 누나, 아직 안 잤어.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는 순간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 민준의 입술 한쪽이 시퍼렇게 부어있었. 살짝 터진 자국까지 보였다. 서연은 즉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민준아, 입술이 왜 그래? 서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걱정이 섞여 있었. 민준은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푹 숙였. 아, 이거 체육 시간에 농구하다가 그냥 좀 부딪혔어. 진짜 별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10여 년간 조직에서 활동하며 온갖 상처를 보고 당해봤던 지긋지긋한 경험이 있었다. 민준이 입술의 상처는 영락없이 주먹에 맞아서 생긴 자국이었. 서연은 부엌에서 물티슈를 가져왔. 이리 와봐. 소독은 해야지. 민준은 마지못해 서연 앞에 와서 앉았.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아주는 동안 민준은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민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다. 정말 농구하다가 다친 거 맞아. 서연의 추궁에 민준은 더욱 움츠러들었. 응. 진짜야. 친구랑 부딪혔는데 걔 이빨에 좀 긁혔나 봐. 거짓말.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평소와 달리 변명이 너무나 구체적이었.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민준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입술 상처는 잘 덧나거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의 상처를 계속해서 떠올렸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 새벽이 다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잠이 들었. 하지만 꿈속에서도 민준의 다친 입술이 아른거렸.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때렸던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 폭력의 가해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피해자의 가족이 된 이 지독한 아이러니?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 민준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민준을 기다렸. 지훈이 나타났을 때 입술의 상처는 여전히 붉었다. 하지만 민준은 괜찮은 척 씩 웃으며 말했다. 누나, 좋은 아침. 서연은 민준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은근슬쩍 학교 이야기를 물어봤다. 요즘 학교는 어때?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응 다 좋아. 친구들도 다 착하고. 민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모범 답안 같았다. 서연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서연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서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입에 물고 있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동료가 다가와서 서연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걱정이었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 때문에 혹시라도 민준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민준의 학교 앞을 지나쳤다. 학교 시간이라
학생들이 삼삼오오 왁자지껄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혹시 민준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렸. 저 멀리 민준이 나타났을 때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 민준은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었. 평소 활발했던 민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잔뜩 위축되어 보였. 서연은 민준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꾹 억눌렀. 대신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 민준이가 돌아오면 오늘 밤에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 집에 도착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서랍을 열어 담배갑을 꺼냈.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들었지만 결국 불을 붙이지는 않았. 대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차가운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 같았. 서연은 억지로 캐묻지 않기로 했. 민준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서랍을 열었다. 담뱃갑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미친 듯이 애썼다. 아직은 참자. 민준이가 말할 때까지.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 이틀 후 서연은 민준의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 빨래를 하려고 교복을 정리하던 중이었. 쪽지는 반쯤 찢어져 있었. 글씨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봤다. 걱정 마. 담임도 우리 편이야. 아이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 이 쪽지가 의미하는 바를 단번에 알 수 있었. 민준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담임교사까지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 자신도 한때 학교폭력의 끔찍한 피해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무력감과 지독한 분노가 다시 온몸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즉시 민준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 담임교사와 상담을 요청했. 선생님, 혹시 저희 민준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는 없나요? 하지만 담임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 아, 민준이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친구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고요. 전화를 끊는 후 서연은 더욱 확신했다. 이건 명백한 은폐다. 담임교사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잔뜩 묻어났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일찍 퇴근해서 민준의 학교로 향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봤. 민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 서연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 방문자 출입 절차를 밟고 교무실을 찾아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교의 분위기를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교 같았지만 뭔가 정체모를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았. 교무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서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복도 끝에서 한 교사가 학생 몇 명 앞에서 쩔쩔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 오히려 학생들은 교사보다 훨씬 당당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 마치 상하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 학교라는 곳이 이미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 학생들이 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 그 배후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갔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지만 여전히 불은 붙이지 않았. 그저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담배를 물고 있어도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속에서부터 용암처럼 더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처음 칼을 들었던 이유, 그리고 조직에 들어갔던 계기까지. 서연은 교무실로 들어가서 담임교사를 만났. 하지만 직접 만난 담임의 태도는
전화 통화 때와는 완전히 달랐. 어딘지 모르게 회피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 선생님, 정말 저희 민준이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담임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 아, 네.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집에서 민준이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이 교사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 대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고 교무실을 나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학교를 나오는 길에 서연은 주변을 자세히 살폈.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하나하나 눈에 담아 파악했. 과거 조직에서 활동할 때 몸에 지긋지긋하게 밴 습관이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계속 생각했.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평범하게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다시 과거의 괴물 같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서랍 안에서 또 다른 쪽지들을 발견했. 전부 협박성 내용들이었. 내일 돈 안 가져오면 진짜 죽는다. 누나한테 말했다간 너 진짜 끝이야. 그런 끔찍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 서연은 그 쪽지들을 보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 내 동생 민준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 민준이가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서둘러 쪽지들을 원래 자리에 둔 채 방을 나왔다. 민준을 마주했을 때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려고 노력하는 민준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후벼 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 민준이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연의 손은 자꾸만 서랍으로 향했. 담배가 아니라 과거의 미친년 같던 자신을 꺼내고 싶은 그런 끔찍한 충동 때문이었. 이틀 후, 방과 후 시간. 서연은 민준의 학교 체육 창고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 오후 5시가 넘어 학교는 거의 텅 비어 있었. 서연은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10여 년 전, 조직에서 활동할 때 몸에 밴 습관들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고 있었. 서연의 손에는 민준이를 괴롭히는 학생 중 한 명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며칠간 학교 주변을 맴돌며 미행하고 관찰한 결과였. 그 학생은 최강민이라는 이름의 2학년 학생이었. 민준이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훨씬 컸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었. 서연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은 붙이지 않았. 하지만 이번에는 담배를 물고 있어도 마음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던 그 순간, 서늘한 칼자루를 잡았던 그 느낌까지. 최강민이 나타났을 때는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낄낄거리며 체육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마 담배를 피우러 오는 것 같았.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들어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 야, 최강민.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강민과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 최강민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건방진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아줌마. 여기 학생도 아닌데 왜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강민의 얼굴을 뚫어져라 자세히 봤다. 고작 17살 먹은 남자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폭력에 익숙해진 차가움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런 눈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 윤민준이라는 애. 알지? 최강민의 표정이 순간 싹 굳어졌.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쓱 봤다. 서연은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모르는데요.
그게 누군데요? 최강민은 시치미를 뗐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최강민보다 키는 훨씬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숨겨두었던 협박 쪽지 중 하나를 꺼냈. 바로 최강민의 필체로 쓰인 것이었다. 최강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내 동생 얼굴에 손댄 새끼가 너냐?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최강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최강민은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최강민의 반응, 친구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든 정황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 대신 눈 깜짝할 사이에 최강민의 멱살을 잡아채 체육창고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 헉. 최강민은 숨이 막혀하며 발버둥 쳤지만 서연의 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손대봐. 그땐 진짜로 죽여버린다. 서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강민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고 했지만 서연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연은 최강민을 거칠게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최강민은 목을 감싸쥐며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다. 서연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뒹굴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체육 시간에 쓰는 야구 배트였다. 기억해도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동생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야. 서연은 쇠파이프를 최강민의 다리 옆바닥에 힘껏 내리쳤다. 화항하는 굉음이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최강민은 완전히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은 쇠파이프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다. 뒤에서 최강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로만 정확히 이동해서 유령처럼 학교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오랫동안 억지로 봉인해두었던 폭력성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다. 동시에 지독한 죄책감도 밀려왔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었는데 결국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동생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은 버스 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번에도 불은 붙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주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다. 입술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아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진짜 좋은 일 있었어. 민준의 들뜬 말에 서연은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뭔 일인데 아니?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 별일 아니야. 민준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최강민이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민준의 학교 관련 정보들을 샅샅이 찾아보고 있었다. 학교 폭력 신고 방법, 교육청 신고 절차 등을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이미 담임교사까지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 서연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최강민 같은 개별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썩어빠진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칼 들었냐? 서연은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다. 박진철이었다. 과거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선배였다. 진철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다.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위협적인 톤이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다. 진철이 형, 학교 CCTV에 내 얼굴 나왔더라. 다행히 화질이 구려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만 봐도 너라는 걸 알겠더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CCTV 사각지대만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박진철은 현재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수갑 들고 찾아간다. 진철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한 일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형, 나는 괜찮아. 그보다 말 말고 내일 저녁에 만나자. 옛날 그 카페에서 박진철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 서연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 박진철과의 만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 10년 전, 조직 시절의 아지트처럼 자주 가던 곳이었. 지금은 많이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 박진철은 이미 와서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 진철은 40대 초반의 남자였. 조직을 떠난 후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앉아. 서연은 진철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 카페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숨막히게 조용했. 박진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봤. 동생 때문이었지. 진철의 첫마디에 서연은 깜짝 놀랐.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어떻게 알았어? 네 성격. 내가 모를 줄 아냐. 남일에는 절대 안 움직이는 애가. 가족 일이라면 모를까? 박진철은 서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과거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을 때부터 진철은 서연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학교. 문제 많은 거 알고 있어? 진철의 말에 서연은 귀를 기울였.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듯한 어조였. 무슨 말이야? 박진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쓱 밀어 놓았. 이거 가져가.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서연은 USB를 바라봤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 그리고 네, 어머니 말이야. 박진철의 그 한마디에 서연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머니 이야기는 서연에게 가장 아프고 시린 상처였.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서연이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직접적인 계기였. 자료 다 모아뒀. 아직 정리 안 된 진실이 있어. 진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 서연은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아팠. 또 무서웠다. 그 얘기가 내 동생 학교랑 연결되어 있어. 박진철의 말에 서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 어머니의 죽음과 민준의 학교 폭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 서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진철은 USB를 서연 쪽으로 조금 더 밀었. 집에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결정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갈 건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천근만근 같은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진실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 형은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그 시궁창 같은 조직에서 손 뗀 이유. 진철의 말에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 그들이 속했던 조직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 뒤에서 정치와 교육계까지 검은 손을 뻗치고 있었. 그런 더러운 꼴들을 보다 못해 뛰쳐나온 게 박진철이었고 서연도 마찬가지였. 이번 일도 그런 거야. 애들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판이 있어. 서연은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 민준이가 당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 단순한 왕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거대한 문제라는 뜻이었. 박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났.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만약 네가 다시 움직인다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어설픈 반쪽짜리 복수 말고. 박진철은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서 손안에 USB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어머니의 진실과 민준이의 미래가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충동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동시에 어머니의 복수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보다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 보였다. 최강민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최강민 따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마음으로 USB를 연결했다. 수많은 파일들이 화면 가득 열리기 시작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서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어머니가 학교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찍힌 것 같았다. 사진 속 배경은 민준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실이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봤다. 녹음 파일도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장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이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도 민준이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혼자 학교에 찾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대화는 서연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댁의 아드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교장의 태도가 음성만으로도 분명히 느껴졌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어머니와 교장 사이의 언쟁.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쿵 하는 큰 소리. 서연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였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3년 전, 그날, 어머니는 민준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장실을 찾아가셨다. 하지만 교장은 어머니의 호소를 묵살했고, 심지어 거짓말쟁이 취급까지 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제발,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학교 교육에 대한 명백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서연은 그 순간을 상상하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어머니가 교장실에서 계단으로 밀려 떨어지셨던 것이다. 언론에서는 단순 낙상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어봤다. 병원 기록이었다. 어머니의 부상 상태를 기록한 의료진의 소견서였죠. 후두부 강타로 인한 뇌출혈,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추정되나 타격의 각도와 강도를 볼 때 단순 낙상보다는 외부의 강한 충격일 가능성이 높음, 의사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이없게도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다. 서연은 왜 그랬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박진철이 모아둔 다른 자료들을 보니 민준의 학교와 관련된 더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교장인 김영희는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핵심 후원자였고 교육 관련 이권 사업에도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는 것도 전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어머니 같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자체가 김영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 학생들의 정체였다. 주동자는 김지수라는 학생이었는데 바로 교장 김영희의 외아들이었다. 제 애비의 권력을 믿고 다른 학생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전부 김지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민준이는 책상에 엎드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그대로 잠든 것 같았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린 것이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만 아마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혹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박진철이 준 자료를 밤새도록 더 살펴봤다.
민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김지수를 중심으로 한 일진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교사들까지도 이들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료 중에는 교사들이 김지수 일당에게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도 있었다. 김지수가 제 아버지에게 교사들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학교 전체가 김지수라는 고등학생의 손아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다. 마음속의 분노가 너무나 거대해서 담배 따위로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 서연은 담배를 입에서 빼고 두 손으로 우드득 부러뜨렸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누나, 아직 안 잤어. 민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단번에 눈치챈 것 같았다. 서연은 민준을 불러 옆에 앉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누나가 물어볼 게 있어.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박진철이 준 자료 중 일부를 민준에게 보여줬다.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셨던 그날의 기록이었다. 엄마가 너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신 거 맞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울음을 왕 터뜨렸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엉. 민준은 서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3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지독한 죄책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서연도 민준을 꽉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계속 그랬어, 혼자. 다 맞고 산 거야. 민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다시 옛날처럼 칼잡이 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엄마처럼 누나까지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서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지키려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서 참고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준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였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이제 누나가 다 해결할게.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복수도 민준의 미래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박진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도와줘. 나 끝까지 가고 싶. 박진철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알았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차가운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어설픈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전체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서 다시 한번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제 담배로 분노를 달랠 때가 아니었다.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였다. 이틀 후 서연은 박진철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진철의 경찰서 사무실에서 만난 그들은 민준의 학교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단순히 김지수 같은 개별 학생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부패한 구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야.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까지 전부 연결된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야. 박진철은 서연에게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다. 교장 김영희가 지난 10년간 학교 예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제 아들 김지수의 폭력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심지어 교육청에까지 로비를 해서 모든 감사를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럼 이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려야겠네. 서연의 말에 박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그놈들이 더 교묘하게 은폐할 수도 있어. 단 한 방에 숨도 못 쉬게 끝내야 해. 서연은 박진철과 함께 아주 세밀한 작전을 짰다. 먼저 김지수 일당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하는 모습까지 전부 다 기록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장 김영희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잡는 것이었. 서연은 며칠 동안 또다시 학교 주변을 유령처럼 돌며 김지수 일당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다. 그들은 주로 방과 후에 후문 쪽 구석진 사각지대에서 다른 학생들을 불러내 돈을 뜯어냈다. 교사들 중 일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했고, 심지어 김지수에게 부탁을 받아 특정 학생들을 교무실로 따로 불러내주기도 했다. 첫 번째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김지수가 1학년 학생 2명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 한 명이 나타났지만 김지수에게야 여기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이건 완벽한 방조였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김지수는 보란듯이 교무실로 들어가서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선생님, 이번 달 용돈이 좀 부족한데요.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담임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김지수에게 줬다. 이건 완벽한 갈치였다. 서연은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증거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갔다. 박진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연에게 큰 도움을 줬다. 형사로서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은 아낌없이 해줄 수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민준이가 또다시 김지수 일당에게 불려나간 것이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다. 이번에는 단순한 돈갈치가 아니라 더 심각한 폭력이 가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 윤민준, 내 누나라는 미친년이 우리 강민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냐? 김지수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다. 최강민 사건이 김지수에게까지 알려진 것 같았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계획대로 침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모르겠는데 민준의 대답에 김지수는 비웃으며 화를 냈다. 몰라, 네 누나가 감히 우리 조직에 도전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대신 책임을 물어야지. 안 그러냐? 김지수는 민준을 거칠게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했다. 민준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서연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계획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민준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지수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다. 그만해.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야. 민준의 놀라운 변화에 김지수도 잠시 당황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했던 민준이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누나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스스로를 지킬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지켜보면서 민준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모든 걸 혼자서 묵묵히 참아왔던 민준이가 드디어 맞서 싸우고 있었다. 김지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민준을 다시 때리려고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교장 김영희가 나타났다.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교장이 직접 나타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빠, 이 새끼가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김지수의 말에 김영희는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민준,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도 까부는 거냐. 김영희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마치 민준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나대다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하지. 김영희의 그 말에 민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제 어머니를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가 여기 와서 소란 피웠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김영희는 공공연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며 협박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진철이 미리 당부했던 말을 간신히 기억해냈다. 끝까지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제 너도 네 어머니 뒤를 따르고 싶냐. 김영희의 잔인한 협박에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끔찍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박진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충분해. 이제 그만하고 나와. 박진철도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민주는 결국 김영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그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연과 박진철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했다. 단순히 한 곳에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동시에 한꺼번에 공개했다. 김영희와 김지수가 은폐 작업을 할 아주 작은 시간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기사가 나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다. 한 지역 방송사에서 교장아들의 학교 폭력, 조직적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김지수가 다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영상과 교사들이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서연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다.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를 읽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오후에는 더 큰 중앙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교장 김영희가 지역 정치인과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함께 보도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공개된 것이었다. 3년 전 교장 김영희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밀쳐서 계단에서 떨어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그날의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되었다. 시청자들은 경악하며 분노했고 인터넷에는 김영희를 규탄하고 처벌하라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의 학교는 그날부터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학부모들은 분노에 차서 항의 전화를 걸어댔다. 교육청에서도 부랴부랴 긴급감사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희는 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김지수는 아예 학교에 나오지도 못했다. 서연은 퇴근 후 민준을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갔다. 민준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기자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불러서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누나. 이게 다 누나가 한 거야.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다 끝날 거야. 그럼 엄마 일도 그것도 다 밝혀질 거야.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민준은 서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는 것 같았다. 누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민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내 잘못 아니야. 전부 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교장 김영희의 사진이 크게 나오면서 앵커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어머니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교육청에서 교장 김영희의 직위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김지수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모두 강제 전학 조치되었고 이를 묵인했던 교사들도 전부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가장 통쾌하면서도 역겨웠던 건 김영희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단 1%의 진정성도 없었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추악한 모습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서연은 그 뉴스를 보며 마지막으로 남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하지만 입에 물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담배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긋지긋한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